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 1주차 첫 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당 동영상 찍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참 부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 그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서 뭐 제 움직임이라든가 제스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교사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기보다는 뭐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는 셈이 돼버려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역시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실제 수업 시간보다 다소 짧긴 하지만 동영상 내내 이제 제 얼굴 중심으로 물론 제가 화이트보드에 간단하게 판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뭐 제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매우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들 더 그렇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막상 이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을까봐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불가피하게 개강 후 2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나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같이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너그럽게 이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주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얘기했다시피 이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에서는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국어과 논술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할 텐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 실제로 1주차, 2주차 초반부에 걸쳐서 글쓰기 기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강의 내용은 좀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실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는 좀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앞에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여러분 보시면 글쓰기 기초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총 4시간, 그러니까 2주죠.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시간은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이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문장 바르게 쓰기 그리고 단락의 구성과 연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글의 진술 방식 네 번째 시간은 이제 글의 구성과 관련해서 서론 본론 결론 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글쓰기의 전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기 전 단계, 물론 뭐 꼭 자판으로만 글 쓰는 건 아니지만 요즘 뭐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 전 단계, 대체로 보통 이때를 이제 우리가 구상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쓰진 않지만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해낼 것인가,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이제 글쓰기 전 단계에서는 그 구상한 것을 대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짓지 않죠. 대체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계도라고 하는 도면상의 가상의 집을 이렇게 펼쳐 놓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럼 나 이제 글을 써봐야지 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막 글을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글 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글쓰기 초심자들이 이 글쓰기 전 단계, 다시 얘기하면 구상하기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대충 머릿속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써보지 뭐. 뭐 이건 어떤 형식으로 쓸까? 나는 뭐 그냥 뭐 산문, 뭐 편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글을 써요. 그러다 보니 글을 쓰면서 실제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글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의도했던 대로 쓰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쓰고 있지? 그 글을 쓰면서도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지?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형식이 에세이 형식인데 에세이 형식에 부합하는 건가? 뭐 이런 혼란을 겪기도 해요. 그러니까 튼튼한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토대,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기둥을 세우고 벽, 또 뿐만 아니라 뭐 창문 안에 인테리어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배선, 뭐 수도관을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글도 글쓰기의 전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구상하면 구상할수록 실제 글 쓸 때는 글쓰기에 들어가서는 그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전 단계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거꾸로죠. 구상 단계, 글쓰기 전 단계에서는 시간을 아주 조금밖에 쓰지 않고 실제로 글을 쓰면서 계속 이게 맞나?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쓰면서 고치는, 물론 글은 쓰면서 고치기도 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상 단계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 놓는다면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시간도 단축하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인데요. 개요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도를 그리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주제 탐색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등교과 과정 또는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 과제를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행해 봤을 거예요. 인문사회 계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출제하고 그 과제물을 받을 때는 글쓰기의 형태로 과제물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전공이나 교양 불문하고 그렇죠. 뭐 실험 실습 교과목이 아닌 바에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글쓰기의 형태로 과제를 수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에 무엇에 대해서 써라 또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라 라고 과제의 출제자, 그러니까 교강사가 여러분들에게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을 이미 정해서 제시해 준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 전 단계, 주제 탐색과 관련해서 뭘 쓸까?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편의 완결된 형식의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글의 내용 그리고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글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개를 대부분 섞어서 뭘 쓰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고민을 하세요. 대부분 이제 이 주제 탐색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이게 뭐야? 별반 새롭지 않다. 또는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왕왕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 앞쪽에 있는 새롭지 않다, 뻔하다, 재미없다 라고 하는 건 뭘까? 왜 그런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의 대상이 되는 논의의 대상, 또 뭐 국어 논리 및 논술이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 뭐 그걸 주체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글을 쓰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를 정리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의 방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또는 우리 수업에서 글을 쓰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어떤 의사나 감정을 표현한다라든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 또는 논술적 글쓰기, 또는 넓게 보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비판적인 인식의 주체로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쓰는 것이니까 단순히 어떤 글의 기능적인, 효용적인 목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글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주 원론적으로, 다소 좀 추상적이지만 도대체 우리는 글을 왜 쓰는가 라고 하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무엇을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 구상한다 라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그때 어떻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회의하고 의심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고정관념 가지고 있나요? 고정관념. 나는 고정관념 없다 라고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내 나름의 어떤 관념, 인식,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건 오랫동안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몸에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기도 해요. 저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로 우리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야, 너 그거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을 깨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고정관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고정관념 덩어리예요. 고정관념이 없으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 이 고정관념은 도대체 왜 생성되는가? 라고 하는 점에 먼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보시면요. 고정관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시한다 라고 하는 거. 당연시한다.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대체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교육의 효과예요. 자,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정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를 보면, 또는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가 제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인사를 합니다. 왜 인사를 하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언제부터? 아주 꼬꼬마 때부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기 전에 집 안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인사.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몸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자연스러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인사를 해야 되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고정관념은 그런 것처럼 교육, 제도,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윗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어떤 한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관념적 틀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성장해 가면서 사회와 가정 속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 책갈상 있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동영상이니까 강의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교광사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앉아 있고 교광사는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광사는 앉아 있고 여러분들은 서 있는. 왜?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교광사는 강의를 진행해야 되고 강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근데 왜 그럴까?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지? 왜 이럴까?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교육, 제도, 문화, 관습을 통해서 형성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요, 이때 글은 고정관념을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나만의 인식, 나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건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지, 이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목소리 없어지는 거죠. 이미 기존에 누군가 했던 말 또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통용화되는 일반적인 논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글을 쓰는 게 이 글이 내 글이 될 수 있다? 없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만의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고정관념에 기대서 글을 써버리면 그러면 내 입장, 관점, 의견,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아까 고정관념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회의하는 방법이에요. 비판적으로 고정관념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대체로 동의할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면, 제자가 선생을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왜지? 뭐지? 꼭 그래야 하나? 라고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인사 안 하면 되지. 인사 안 해.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 인사 안 하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의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서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게 됐을까?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뭘까? 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하다면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모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걸 당연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한다. 왜 그런 걸까? 특히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선 이건 아주 당연한 금과 옥조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유교적인 이념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과 함께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 묶여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유교적 이념이나 질서가 인간의 내면, 신체를 규율하고 통제하고 훈련시켜 왔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선 세대 또 그 앞선 세대에서도 이런 고정관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유교 이념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회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고정관념 자체,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거나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뭘까? 유교 이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러면 유교 이념은 정당한 것인가?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행위가 설명 가능한 것인가? 2020년 21세기 한국 사회의 이 유교 이념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고정관념을 썼지만 이 고정관념의 다른 표현은요, 관습적 사고입니다. 제가 저도 얘기했죠. 우리 모두 다 고정관념 덩어리다. 모두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모두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부정적 어감이 있으니 관습적 사고로 바꿔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에 의해서 이 사회에 통용되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한 이른바 계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습적 사고를 그냥 재생산하는 관습적 사고를 마치 나의 입장이나 관점이나 의견인 것처럼 그대로 드러내는 건 물론 때때로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수업이 논리 및 논술이잖아요. 물론 국어 논리 및 논술이지만 논리적 사고의 주체로서의 나, 논술을 통해서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의 나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습적 사고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질문하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뭐지? 왜지?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가 있을까? 사랑? 사랑이 정말 다종다양하고 아주 매우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랑은 정당하고 어떤 사랑은 정당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이성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근친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더 보결하고 어떤 사랑은 그렇지 않고,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다른 방식으로 들어볼까요? 그동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죠? 살인하면 안 되죠. 일단 범법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형법상. 자, 그런데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어떤 계율 또는 규율화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꾸로 신의 이름으로 무참히 인류를 학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또한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저도 동의해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살인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의 명문화된 명제라고 했을 때 왜 그런 명제가 필요한가?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 간에, 집단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총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터죠.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법, 조문, 항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인하면 안 된다. 왜지?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과 죽음,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얼만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병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 질문 중에 관습적 사고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한 줄로 써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왜지?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써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계속해서. 사실 그 이유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거든. 회의하지 않았거든.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취향, 이게 다 정답이고 대표적인 거고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야, 너 왜 이거 이해를 못해? 당연히 이해 못하죠. 서로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나와 여러분들은 빨리 결별할 필요가 있다. 자, 비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판적 사고가 관습적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관습적 사고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명제처럼 무엇 해야 된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하거나 비토를 놓거나 반발하거나 이게 아니다. 그 관습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다른 사례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대학에 와서 대학에 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어렸을 때 공부 좀 해. 너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너 거기 대학까지 가가지고 너 공부 안 하고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짜증나죠. 내가 지금 20대 10대를 지나고 20대가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주위에 있는 무슨 부모님이나 친구나 뭐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와, 나 졸업하고 뭐하냐,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PC방 가고 술집 가고 놀죠. 괜찮아요. 근데 어찌됐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이라고 하는 말 볼까요? 배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미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부 왜 하나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 분명히 얘는 나보다 열심히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학점 받아. 억울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학점을 잘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왜 공부할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실제로도 그런 것인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다음 높은 연봉을 받아? 또 그 다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결국은 추상적이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행복하지 않죠. 즐겁지 않아.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행복하자고 하는 짓인데 당장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할 거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돼. 그리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거꾸로.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성공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의 방법이 공부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단계로 대부분 인식합니다. 왜?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봤고 하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야? 관습적 사고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유교 이념으로 놓고 보면 입신출세의 담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몸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나간다.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건 사실은 유교 이념, 전근대적인 동아시아 전근대적인 국가의 유교 이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뭐 이른바 인류대를 나온 사람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행복론도 될 수 있고요. 입신출세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상징 체계라고 합니다. 상징적 질서, 상징 체계라고 해요. 우리는 상징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인사를 합니다.
학생이 선생을 보면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 상징체계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이제 길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빨간 불일 때 어떻게 해요? 멈추죠? 파란 불일 때는 건너죠.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차만 안 오고 내가 죽지만 않으면 몰래 다 건너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파란 불, 초록 불일 때 건넌다. 빨간 불일 때 멈춘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꼬꼬마 때부터. 제가 우리 집에 아주 어린애가 있는데 그 어린애 그들이 듣는 동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 불 안 돼요, 노란 불 안 돼요, 초록 불에 건너야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학교 교육 받기 전에, 교통 안전 교육 받기 전에 이미 그런 교육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빨간 불일 때는 멈춘다, 초록 불일 때는 건넌다. 빨간 불 멈춘다, 초록 불 건넌다. 당연하게 여겨지죠? 아니야. 바꿀 수도 있어요. 초록 불일 때 멈추고 빨간 불일 때 건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초록불, 빨간불을 보통 우리가 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넌다, 멈춘다를 기의라고 해요. 기표란 기의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고하는 거죠.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상징 체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관습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징체계를 깨부셔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상징체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질문을 한다. 왜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야지만 사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고요. 여러분만의 관점, 입장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관습적 사고, 아주 정형화된 사회적 인간으로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인식의 주체가 되기에는 요원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왜 쓸까?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글을 쓰는 이유가 뭘까?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나만의 글, 나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글이라고 했을 때는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의 나를 표현해야 됩니다. 내 인식, 나의 사고, 우리 모두 회의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려면 질문, 끊임없이 질문, 또 질문.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당연한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럼 얘기하세요, 저한테. 저를 설득시켜주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논리적인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실제로 서평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서평에서 무슨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다라든가 글쓴이의 입장이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만의 입장, 관점, 태도를 가지고 책을 읽었는가를 글로써 표현하게끔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에서 기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말들, 글들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때때로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입장, 관점, 여러분의 생각을 글을 통해서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습적 사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의하고 의심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제 탐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쓰지?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과제로 나왔어요. 학생의 역할은 뭐지? 성장기 있으면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학교라고 하는 상대적으로는 작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생의 역할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역할은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학생의 역할을 쓴다 라고 했을 때 기존의 학생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기대서만 학생의 역할을 논의하고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어렵지만 글쓰기의 전 단계, 특히 주제 탐색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뭐 자유연상법, 뭐 브레인스토밍, 뭐 마인드 매핑, 뭐 이렇게 개요 작성에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글쓰기 기초 관련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타겟으로 삼아서 나의 인식을 전환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뭔가? 고정관념 한번 쭉 써보세요. 리스트를. 한 10개만 써도 됩니다. 쭉. 그 다음 두 번째, 왜 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지? 고정관념을 갖게 된 계기. 쭉.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각각의 고정관념을 정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상징체계는 뭘까? 상징체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쉽게 거기에 저항할 수도 있겠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자고 있는 뇌를 깨워야 됩니다. 사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해서 뇌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렵죠?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난관에 봉착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뭔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뭔가,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지탱시키는 것, 그 고정관념을 당연시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1주차 두 번째 시간 글쓰기 기초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할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글의 진술 방식이라든가 다른 강의 내용과 계속 연동해서 이어질 겁니다. 감안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주차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우리가 같이 더 채워 나가도록 하고, 저도 그 사이에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즐겁고 활기차게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그러면 다음 2주차 첫 번째 시간 글쓰기 기초 두 번째 한국어 문장 바르게 쓰기, 그리고 단락의 구성과 연결, 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